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아이는 없고 남편과 둘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뭐 굉장히 풍요롭고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말입니다. 저는 욕심이 많거나 뭔가를 굉장히 누리고 살고 싶은 성향이 아닌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자. 뭐 이런 성격의 사람이라 단 한 번도 제 처지에 대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만을 가질 만큼 힘들게 살지도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서는 그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던 것 같네요.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예전처럼 생각해야지 하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짓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고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뭐 중학교 때부터 연애하거나 계속 친구로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어른이 돼서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자고 한 게 이루어졌고 그렇게 몇 번을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연애까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도 참 잘 맞았습니다. 서로 마음을 들여다보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말입니다. 연애를 2년 정도 하고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때쯤 남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좀 그래. 뭐가 좀 그래? 이런 말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도 알아두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좀 무시하거든? 무시?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하기 싫은가 보다. 사연이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만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건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나한테 형들이 둘 있는 거 알지? 알지? 그 형들이 다 엄청나게 잘난 형들이라는 것도 알지? 남편이 예전에 지나가듯 한번 말한 적이 있기는 했거든요. 형들이 다 공부도 잘했고 지금 직장도 다들 정말 좋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말이죠. 자기가 자기 집에서 가장 잘 안 풀린 경우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나름대로 괜찮은 학교를 나와서 괜찮은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비교를 좀 많이 당하면서 컸어. 결과적으로 나도 부모님 눈에 차면 좋았겠지만 그러진 못했고. 그래서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거든. 뭘 해도 네가 그렇지 뭐. 이런 식이라 혹시 나를 그렇게 대하는 가족들을 보고 놀랄까 봐 미리 말하는 거야. 저는 남편이 해주는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에게 더 놀랐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그런 일을 당연하듯 당해왔으면 그런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해주는 이야기에 놀라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제 친정은 굉장히 화목하고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인 집이라 그런 걸로 누구를 무시하고 까내리고 이런 걸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거의 처음 알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놀라긴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을 듣고 놀란 건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남편의 집, 그러니까 시댁에 첫 인사를 간 날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가 그렇지 뭐. 약속 시간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평생을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니? 세상에,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날은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날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인사 자리였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동안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었을 거예요. 저라면 말이죠.
같이 온 아가씨도 있는데 그만 타박하세요. 그러니까요. 놀라시겠다. 그 자리에는 제 동서될 사람 둘도 와 있었거든요. 그니까 형님들 말입니다. 말은 남편과 저를 위하는 것처럼 해도 저는 표정에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눈빛에서 이미 남편을 무시하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요. 우리 집안일이랑 차이 난다고 반대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어요. 애가 잘나질 않았으니 며느리 욕심낼 생각도 없고 막내기도 하고 그냥 할 거면 빨리 하는 걸로 해요. 나는 언제 어떻게 하든 상관없으니까. 결혼을 허락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시어머니 본 적 있으신가요? 자기 아들이 잘나지 못해서, 아니 못나서 며느리의 조건이나 기타 등등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허락한다고요. 귀찮다는 듯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나 상황, 모든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말입니다. 그건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댁에 첫 인사를 한 날 남편이 씁쓸하게 웃으며 저에게 했던 말도 마찬가지로 평생 잊히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 내가 어떤 위치인지 잘 봤지? 아마 자기도 나랑 결혼하면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될 거야. 지금이라도 도망가려면 가도 돼. 나는 자기 못 잡아. 라고 말이죠. 저는 순간 다짐 아닌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 곁을 평생 지키면서 소중한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보란듯이 정말 잘 살자. 하고 말이죠. 남편이 제 손을 꽉 하고 마주 잡아줬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집에 인사를 갔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집과 사뭇, 아니 너무나도 다른 저희 집안 분위기에 놀란 것 같더라고요. 다들 남편을 너무나 반겨주고 화기애애한 그 모습에 말입니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 눈물 날 뻔한 걸 간신히 참았어. 응? 어디서 눈물이 날 뻔했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사이가 좋고 화목한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 저는 그럴 생각이 없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다투기도 했고 못 봤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한다던데 저와 남편은 공공의 적인 시댁 덕분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희 결혼에 관심도 성의도 없었어요. 뭐라고 구박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하는 것도 없었지만 무슨 남의 자식 결혼하는 것보다 더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오죽하면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언니가 저에게 이러더라니까요. 혹시 진짜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 남자친구 친아들 아니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정도였습니다. 뭘 물어도 알아서 하시라. 뭘 하자고 해도 저희는 상관없다. 얼굴에 관심도 없고 귀찮다는 걸 써붙이고 온 사람처럼 굴었으니까요.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서러울 만한 상황인데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에 더더욱 마음이 쓰였었고 그건 저희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는 우리 가족들이 앞으로 박서방한테 잘해주자 이런 다짐 아닌 다짐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다행인 점은 시댁 식구들이 저희에게 관심이 계속해서 없었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막 불러내서 일을 시킨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냥 굴었죠. 길게 보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 그래, 차라리 남처럼 지내는 게 낫다니까. 게다가 네 남편은 저희 친정 좋아해서 맨날 가자고 한다며. 그러면 더 좋지. 그랬습니다. 남편은 저희 식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주말마다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어울렸거든요. 그런 가정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저나 저희 집 식구들은 또 그런 남편이 안 됐어서 더더욱 잘해주었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시댁 어르신들과는 딱히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손이 동서들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만날 때마다 어딘가 싸하게 굴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네, 그냥 말할게요. 본격적으로 재수 없이 굴기 시작했거든요. 신혼여행을 하고 오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큰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나랑 둘째 동서랑 매달 한 번씩 정도는 만나서 브런치 하거든? 이제 막내 동서도 우리 식구 된 거니까 나와서 같이 하자. 솔직히 반갑지는 않았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태 조금씩 봐왔던 그들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저를 어떻게 대할지 눈에 너무 빤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그런 연락을 받은 거이기도 했고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인데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요. 거기서 당신 앉혀놓고 둘이 잘난 척하면서 당신 깔아뭉갤 게 뻔한데 그냥 나가지 마. 안 가도 돼. 괜찮아. 그리고 정 아니다 싶으면 몇 번 나가보고 안 나가면 되지. 남편은 나가겠다는 제 말에 저를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바라봤지만 그래도 그러라고 하기는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오라고요. 몇 번이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예상대로 그 자리는 저를 깔아뭉개며 본인들의 잘난 체하는 자리였어요. 어머,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했잖아. 어머머,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정말로 임원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큰도련님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던데? 네, 그럴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고 저를 부른 것 같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저를 보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우리 이야기만 했나? 그런가? 막내 동서는 뭐 할 이야기 없어? 가족들 소식 같은 거 나누는 자리거든. 무슨 일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저야 이제 신혼여행 다녀왔는데요, 뭐. 그거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막내 도련님 자랑할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인상을 팍 쓰자 웃으며 그러더군요. 뭘 그런 표정을 지어. 농담이야 농담. 가족들끼리 이런 농담도 못하나? 그래, 농담이야. 그렇게 말하는 말투도 정말이지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말을 하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한다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만 나가고 그 자리를 나가지 않을까도 생각했지만 어떤 오기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나가지 않은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 막내 동서는 이런 거 모르지? 이런 거 먹어봤어? 처음 먹어보는 거지. 막내 동서 시집 정말 잘 왔어. 우리 같은 동서들도서 이런 것도 다 와보고 말이야.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저를 달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뽐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자신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말이죠.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산할게요. 몇 번째 모였을 때 매번 형님 둘이 번갈아 가면서 계산하니 눈치도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보는 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더군요. 동서, 여기 얼마인 줄 알아? 마음은 고마운데 우리가 동서한테 어떻게 얻어먹어. 네? 그래도 매번 두 분이 계산하시니까. 동서 사정 뻔하게 아는데 우리가 동서 벗겨먹으면 마음이 편하겠어? 그리고 이런 거 자주 안 봐서 모르겠지만 되게 비싸. 동서가 감당 못해. 그래, 한번 계산하고 몇 달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무시하는 말투에 정말 화가 났지만 거기서 악을 쓰는 게 더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서, 자기 주제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맞아. 자존심? 그런 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가족인데 무슨 가족끼리 자존심을 세워? 가족이요? 그들도 저도 서로를 단 한 번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겠죠. 거기서 제가 바로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저는 그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런 그들의 시녀처럼 행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가 죽은 건지 그래도 저보다 손이 동서들이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건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동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모이죠? 형님 내에서요? 우리 집 한 번도 안 와봤지. 한 번은 큰형님 내에서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놀라기는 했습니다. 지금 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크고 좋았거든요.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사는 집에 대한 불만을 가져보거나 남들 보고 굉장히 부럽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는데 그게 다 비슷한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랬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굉장히 잘 사는, 그것도 손이 동서가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이 엄청 좋아요. 우리 집은 좋은 것도 아니야. 큰 동서네는 더 좋아. 정말요? 에이, 형님도 곧 이사 가시잖아요. 저희 집보다 더 큰 집으로. 여기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요? 뭘 그렇게 놀라? 아니, 그냥 여기도 셋이 살기는 커 보여서. 동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서가 그러고 사는 거야. 네? 사람이 꿈을 크게 꾸고 큰 곳을 보고 더 높은 곳만 봐야지. 그래야 성공도 하고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거야. 현재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 정도밖에 못 살아 평생.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큰형님의 그 말이 진짜 우스운 말이기는 하거든요. 자기도 부모 잘 만나서 별 노력 없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면서 뭘 대단히 노력해서 본인이 그 부를 이룬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뭔가 가슴이 콕 하고 박힌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원래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생활에 행복하면서 살았는데 큰형님과 작은형님을 따라다니면서 제가 불행하다고 여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많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있었는데 뭐든 부족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거. 그래서 그쯤에는 남편과의 다툼 아닌 다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짜증이 들었어? 여보, 우리도 사업 같은 거 해볼까? 아니면 투자 같은 거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투자라니? 아니, 큰형님이 그러는데 주식 같은 걸로도 요즘 돈 많이 번다길래. 내가 거기 나가는 거 싫다고 했지. 이상한 물만 들어서. 우리 먹고 살기 충분하잖아. 나는 지금이 좋고 행복해. 남편에게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남편이 한 번 아닌 건 아닌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서 그런 거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받는 대접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 성공이나 형님들의 삶이 부럽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스스로 그렇게 제 불행을 자처했던 것 같아요. 그들과 저를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물질적인 것을 더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는 건 절대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는 잠시 뭔가 쉬었던 것 같아요. 제 눈에 씌인 것을 벗겨준 사건이 2개가 있었습니다.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요. 우선 첫 번째는 시아버지의 생신날이었어요. 각자 생신 선물을 준비해 갔었고 당연히 저희 선물은 큰형님이나 작은형님네에 비해 약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너는 언제쯤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 턱턱 할래? 큰 아주버님이 반은 농담인 듯 반은 진담인 듯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당시에 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아주버님의 그런 말이 어딘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게 전혀 아닌데 말이죠. 마음이 더 중요하죠. 더 비싸다고 좋은 선물인가요? 어머머,
요즘은 더 비싸고 더 많은 게 마음이에요. 막내 도련님이 뭘 모르신다. 큰형님이 남편에게 1차적으로 그렇게 면박을 줬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형수님이라 그런지 별다른 말은 하진 못하고는 그냥 밥을 먹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어딘가 마음이 쓰리면서도 그러면 당신도 보란듯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현실에 만족해? 하는 못된 마음이 불쑥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남편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됐다. 막내한테 그런 거 바란 적 없다. 그렇죠. 늘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 거지. 막내한테 누가 그런 걸 바래? 아휴,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좀 좋아.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한숨을 쉬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화기애애할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의 대단한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정말 아무도 안 닮았다니까.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저러고 살지 않지. 근데 얼굴도 안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얼굴은 닮았나? 나랑 닮았다고 어디 가면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저런 대화를 세상에 사람의 면전에다 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 대화를 듣고도 뭐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이 답답해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평생을 이러고 살았겠지. 그래서 남편도 이 꼴이 난 거겠지. 그러니 저렇게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겠지. 하고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 남편이 다시 너무 불쌍해졌습니다. 그간 남편을 탓했던 조그만 마음이 미안해졌어요. 이런 식구들의 시녀 아닌 시녀 노릇을 하며 그들을 쫓아다니며 잠시나마 성공을 열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말입니다. 그만들 하시고 식사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최대한 웃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지 남편이라고 펴는 데네. 그거라도 해야지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더는 안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의 무시와 업신여김이 느껴지는 것, 그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도 적응되지 않아요. 그 뒤로도 몇 년을 보고 들었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날 정신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 뭐가?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없는데? 아니, 그냥. 그리고 나 이제 그 형님들 모임 안 나가려고. 제 말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남편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더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 말입니다. 그런 남편의 손길에 눈물이 찔끔 났던 것 같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형님들과의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물론 단번에 끊어낼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형님들이 저를 불러내서 데리고 놀고 또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것에 재미 아닌 재미를 느끼고 있으신 상태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몸이 안 좋다. 그 다음에는 친정에 일이 있다. 친구와 약속이 있다. 이런저런 핑계로 거절하다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동서, 우리랑 만나는 게 싫어? 그 질문에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더는 연락이 안 올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저의 그 대답에 작은 형님은 조금 놀란 듯 싶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인상을 쓰고는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왜? 그동안 잘 다녔잖아. 형님들이랑 같이 다니면 스트레스만 받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요. 뭐? 이상해져? 원래 저는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질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싫고 그리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랑은 어울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언제 저를 무시했냐는 둥, 그거 동서 자격지심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우리는 다 동서 잘 되라고 막내 도련님들도 잘 살라고 그런 말을 한 거잖아.
남이 바라지 않는 충고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형님들 충고 안 들으려고요. 그 전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 그 말 뒤로도 뭐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라는 둥, 사람이 호의를 그런 식으로 받는 것도 못 사는 사람들 특징이라는 둥, 또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기야말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었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그냥 더 이상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말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남편이 자기 친구와 함께 다른 일을 하나 시작한 게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사업을 해보라 할 때 안 하고 왜 인제 와서 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남편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또 엄청나게 돈을 벌 기대도 하지 않았고요. 다만 본인이 정신없이 바쁠 뿐이었죠. 남편이 하는 일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뭔가를 개발하는 일이라고는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몰라서 들었어도 생각이 잘 나지 않네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무척이나 바빴습니다.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친구들과 회의하기 바빴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제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응원하는 거 말고 말이죠. 그때 집안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시댁이요. 남편이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라 제가 먼저 가기로 했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늦을 것 같다는 건 시댁에 미리 이야기해둔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들이 돌아왔지만요. 걔는 뭐 한다고 바쁘대니? 요즘 일이 좀 많은가 봐요. 잠도 제대로 못 자더라고요. 보통 자기 아들이 바빠서 잠도 못 잔다고 하면 걱정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거 꼴랑 얼마 번다고. 그런 회사에서 그렇게 바빠? 하여간 머리가 나쁘니 여태 이러고 몸이 고생하지. 세상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잠도 못 자고 고생한다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요. 일평생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그냥 바르게 잘 살아온 자식을 말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저는 세상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애정이 있고 모성애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유난인 부모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을 보면서 혀를 찰지언정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미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시댁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반드시 남편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을 했으니까요. 안 그래도 요즘 바빠서 힘도 없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또 할지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로 머리가 깨질 지경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그날은 오지 말라고도 했었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래도 가봐야지. 나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 안 가면 당신 혼자 고생했잖아. 옆에 나라도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과 시댁까지는 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만에 가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늘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그날은 시댁에 다 와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 앞에서 비를 쫄딱 맞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얘, 너 꼴이 이게 뭐니? 온몸이 젖은 저를 보고서는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걱정이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제 꼴이 보기 싫어서 그리고 혹시나 집에 물이 떨어질까봐 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시어머니의 그런 마음은 굳이 듣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앞에 다 도착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식하게 그걸 다 막고 있니? 잠깐 거기 있어라. 들어오지 말고. 바닥에 물 떨어진다. 역시 그래서였구나 하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집 안으로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관 앞에 다 젖은 채로 서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꼴은 이게 뭐야? 비 맞았어? 저는 침착하게 같은 말을 다시 반복했어요. 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늘 명상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걸 진작에 깨달았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 길에 바로 이 앞에서 소나기가 내려서 피할 새가 없었어요.
형님 둘은 잠시 저를 보다가 안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서 있어?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내가 거기 있으라고 했다. 물 떨어질까봐. 자, 수건 닫고 들어오거라. 네. 저는 시어머니에게 수건을 받아 많이 젖은 부분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두 사람은 그런 저를 관찰하듯 빤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 시선에서 어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무슨 건수를 잡아서 또 어떤 말로 사람을 무시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더군요. 버스 타고 다녀? 네? 네. 왜?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20분이면 오는 버스가 있어서요. 갈아타지 않아도 되고. 큰형님은 그런 제 말에도 아무 말이 없이 그냥 가만히 저를 빤히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 건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형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 그 사달을 만든 시작이지 않을까 싶네요. 거지야? 네? 순간 저는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되물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으니까요.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뱉을 수 있을까 싶어서 놀랐네요. 거지냐고 택시 탈 돈도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 그게 무슨... 왜 사람이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하면 말문이 막힌다고들 하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도 그것도 가족에게 말입니다.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입을 뻐끔 벌리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뭘 그러고 못 들은 말 들은 사람처럼 서 있어? 택시 탈 돈도 아까워서 버스 타고 다니는 거 맞잖아. 전장 무너지니 거기 멀뚱하게 서 있지 말고 앉아. 아, 수건깡 긁고 앉거라. 소파 젖으니까. 아무도 그 누구도 큰형님의 그 말을 제지할 생각조차 뭐라 한마디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가족이 정말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없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저와 남편을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자식인데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작게나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조차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하신 말 다시 해보세요. 제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형님 두 사람과 시어머니는 살짝 놀란 것 같기는 했어요. 제가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네, 저는 정말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어머, 말하는 것 좀 봐. 막내 동서, 지금 나한테 명령해? 다시 한번 말해보시라니까요. 택시 탈 돈도 없어 거지야? 라고 했다. 왜?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태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뱉어내기 시작했어요. 배우셨다는 분들 맞으세요? 뭐? 배우셨다는 분들이 사람을 자기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무시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기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름 배우고 잘 사신다는 분들이 이러시는 거냐고요. 우리가 언제 동서를 무시했다고 그래? 양심이 있으세요? 그게 무시라는 게 아니라고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발 아래 다 두고 네가 못나서 덜 배워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무시가 아니라고요? 버스 타고 왔다고 돈 없냐고 거지냐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너 지금 어른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게냐? 어? 어른이요? 어머님이 언제 한번 저희 앞에서 어른답게 구신 적이 있으세요? 뭐라고? 뻑하면 그이 무시하고 못났다고 뭐라 하고 바빠서 잠도 못 잔다는 사람한테 못 배워서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나 하고 그게 어른이 할 소리냐고요. 자기 자식한테. 이게? 저는 이 집에 첫인사 온 날도 얼마나 놀랐던 줄 아세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어머니 말대로 어머님보다 훨씬 못 사는 저희 집도 사람 간의 예의는 갖추고 살아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런데 더 가지고 더 배웠다는 집이
그런 기본도 없이 사람을 대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던 줄 아시냐고요. 다다다 이어지는 제 말에 모두 순간 놀란 게 보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 같았어요. 이것 봐, 못 배워 먹었으니까 손이 동서나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 아니야. 어디서 큰 소리를 내냐고. 부당한 짓을 당해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하는 짓이면 참으라고 배우셨나 보죠? 이게 그래도 한마디를 안 찌고 따박따박. 어디서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저는 제가 형님 두 분보다 좋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 닥치지 못해?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서는 저에게 다가와 제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쳐셨어요. 온 집안에 짝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너무 아파서 순간 멍해질 만큼 말입니다. 귀에서 이명이 삐 하고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어디서 지 형님들한테 주제도 모르고. 결국 주제를 모르고 바른 말을 한 제가 맞는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 놀라 돌아봤던 것 같아요. 언제 왔는지 남편이 현관 쪽에 서서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남편이 자기 식구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와 형님들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니? 어? 뭐 하신 거냐고 물었어요. 네 마누라가 하도 버릇없이 굴어서 시애미가 교육 좀 시키고 있다. 왜? 그 사람이 괜히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손찌검을 하세요? 어머머, 막내 도련님, 지금 어머니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벅저벅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남편의 뺨도 내리치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단호하고 강경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나 이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뭐? 아니, 이제는 그러실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어? 여보, 나가자.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는 일 없을 거야. 제가 멍하게 서 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 두 사람이 다 멍하게 서 있는 게 얼핏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붙잡혀 나오면서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감을 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괜찮아? 그건 내가 물을 말이지. 당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는 저 집구석에 가는 일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인연 끊을 거거든.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태 느꼈던 감정들과 그날 제가 거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까지 싹 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실은 무슨 말인가? 혹시 찾아가서 싸우기라도 한 건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게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의 복수 아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이 그 전부터 했던 그 사업이 최근에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딘가와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이 다 들어오지 않아서 남편이 혹시 모르는 마음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 말이죠. 남편이 친구들과 만들었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외국계 회사에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고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듯 엄청난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형님이 이사간 그 아파트의 가장 꼭대기층, 그러니까 펜트하우스를 매입했어요. 바로 옆에서 계속 알려줘야지.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가 자기들보다 이제 훨씬 더 잘 살게 됐다는 걸 말이야. 원래는 2년만 끊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끝날 건 아닌 것 같아. 시댁 식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성공 소식을 알게 된 것 같았지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그렇게 업신여기며 무시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끝이 났는데 연락을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하고 나서는 큰형님과 마주칠 일이 있었어요. 아니 많았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동서가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저희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뭐? 여기로? 큰형님은 정말로 놀란 듯 싶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희가 성공은 할 줄은 알았어도 그 정도일 줄은 그때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몇 층인데? 그 아파트는 층수가 곧 권력이나 마찬가지였던 아파트였거든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쌌고 그 가격 차이는 크게 났으니까요. 저 펜트하우스요. 제 대답에 큰형님이 그 자리에서 굳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크게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런 큰형님을 보며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람 일 정말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이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큰형님을 두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따라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주버님 두 분과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연락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으니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남편은 만나지 않겠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시아버지의 지령 아닌 지령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나서서 저를 설득해보라 하는 거겠죠, 뭐. 그날은 내가 미안했다. 어른으로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인제 와서 그게 미안하세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기는 하다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안 되겠니? 그이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이런 연락도 하지 않으셨겠죠. 사과하실 일도 없으셨을 거고요. 자기 아들한테 연락도 못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본인이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으세요? 평생 본인 자식에게 얼마나 못했으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딘가 분해 보이는 듯 싶기도 했지만 저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피가 섞인 가족이잖니. 그래도 피가 섞인 가족인데 왜 그러셨어요? 그 말에 또다시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네 형님들도 반성하고 있다. 오늘도 같이 나올까 고민했는데 네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한 거야. 너만 괜찮다면 네 동서들도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제가 아니라 남편의 돈 앞에 달라진 저의 상황에 사과하는 거였겠지만 말이죠. 저는 그날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남남처럼 지내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그래도 가족 아니냐는 말만 반복하셨고 말입니다. 남편이 저희 집에 집을 사줬어요. 굉장히 좋은 집으로 말이죠. 지금 시댁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집보다 훨씬 크고 좋은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시댁 어르신들 귀에도 들어간 것 같았고 말이죠. 굉장히 분해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분한가 싶기는 해요. 다 당신들이 자처한 일인데 말입니다. 남편은 아마 일부러 더 그런 좋은 집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해준 거일 거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이 전에 이야기했듯 평생 배 아프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에 일환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큰형님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만 저는 그런 그녀를 늘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뒤에서 작은 형리가 저를 굉장히 씹어댈 거예요.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로서는 그들이 뒤에서 뭐라고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너무 훤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가 이렇게 본인들보다 몇 배는 더 성공해서 더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배가 아프고 분하고 그런 일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정말이지 최고의 복수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평생을 무시당하여 왔던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것 치고 굉장히 신사적인 복수의 방법 아닌가요? 아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포기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때를 노리실 거예요. 부와 명예 그런 게 정말 중요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그래도 자식이니 언젠가는 자신들을 용서해 줄 걸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아는데 평생을 봐온 남편의 부모님은 모르시니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이렇게 연을 끊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그 어떤 엔딩보다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과 연을 끊게 된 게 말입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저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제 주변은 저를 그렇게 안 놔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 인생은 한 번 큰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허나 저는 이 일을 겪고 오히려 많은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편이고 시댁은 약간 굴곡이 있었던 것 같지만 시어머니가 나름 돈 관련해서 좀 밝으신 편이셨어요. 제가 결혼할 무렵에도 남편이 집을 꽤 괜찮은 것으로 해왔고 당시에 어머니가 재산을 많이 불리셨다고 들었는데요. 결혼 전 시댁을 방문했었을 때에는 아버님이 수완이 좋으신 걸 아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재테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수입이 썩 많지 않을 때에도 어머니께서 부지런하게 부동산 관련해서 발품을 파시고 아주 작은 단칸방부터 세를 주시면서 늘려가고 나중에 작은 빌라도 한 채 짓고 그걸 또 팔고 하면서 늘려가셨다고 들었어요.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는 부동산이니 투자 쪽이니 잘 모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막 귀에 확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저희 친정 쪽은 일체 빚이나 투자 쪽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었고 그저 근면성실하게 한쪽만 파시며 살아왔고 제가 또 그런 문화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시댁처럼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한 중상층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동생 한 명이 취업이 안 되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었어요. 막내 아들이라 그런지 무척 귀여움을 받고 컸고 그래서인지 조금만 뭐가 안 돼도 금방 집에 눌러 앉아서 다른 일 하겠다며 그만둬버리는 타입이었거든요. 이런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어쩌다가 우리 집에 이런 애가 있냐며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 희찬이가 뭐가 부족해서 대체 취업이 안 되는 건지. 뭐가 부족하긴 알잖아. 인내가 부족하지. 인내가. 뭐래도 진득하게 하는 법이 없잖아. 좀만 해도 싫다며 그만둬버리고 이건 저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아니 지가 회사에 맞출 줄도 알아야지. 아휴, 정말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건지 애가 왜 저러는 건지. 아휴, 그만해요 당신. 희찬이 앞에서 그런 소리 또 하지 말아요. 애 또 난리 나게. 그래서인지 저 역시 친정 생각을 할 때 얘 생각에 머리가 아팠어요. 가끔 남편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같이 과일 먹고 할 때 지나가듯 말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께서 제 동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희진아. 사돈총각 아직도 일이 없니? 네, 어머니. 걔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귀가 반짝 뜨였고요. 아이고, 계속 집에 있으면 힘들 텐데 돈벌이 없는 것도 오래됐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걱정이 많으세요. 그대로 계속 있으면 젊은 날에 얼마나 위축되겠어. 그러지 말고 뭐 좀 알아보고 제대로 돈 나올 구석을 마련해보라고 해. 요 근래에 내가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 요즘 흐름이 아주 괜찮더라고. 그 또래 젊은 친구들도 조금 갖고 있는 자본들 투자해서 직장 다니는 거 못지않게 늘렸나 봐. 사돈 총각도 혹시 모아놓은 돈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투자하고 한쪽으로는 자기 살 길 열심히 알아보라고 해. 요즘 같은 때에 직장도 중요하지만 하나만 너무 붙잡고 있어도 답이 없어. 네, 듣고 보니 그렇긴 하네요. 알겠어요. 잘 전해볼게요. 솔직히 듣다 보니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귀가 번쩍 뜨이더군요. 이 무렵쯤 집에서 밥만 툰낸답시고 동생과 부모님의 관계도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저도 그런 말을 자꾸 엄마로부터 건네듣다 보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희진이 너 투자가 쉬운 줄 알아?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가족끼리는.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엄마도 우리 어머니 수완 좋으신 거 알잖아. 사돈총각인데 괜히 이런 거 추천해주겠어? 며느리네 가족인데 말이야. 거의 저도 마음이 어머님 쪽으로 70% 정도 기울어져 있었던 터라 결국 엄마도 며칠을 고민해보더니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을 때에는 아주 조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동생이 일도 안 하면서 독립할 생각도 없어 보이니 더 속이 터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차라리 전셋방 하나 얻어줄 돈으로 뭐라도 해서 불릴 수만 있다면 장가 갈 때까지 데리고 있는 게 낫긴 하겠다.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다 보니 결국 동생도 같이 듣게 되었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이 얘기가 귀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동생만 불러 나란히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투자 쪽 흐름이 좋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유명 중견 배우시더라고요. TV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얼굴만 보면 아, 저 사람 하고 떠올릴 만한 분이었고요. 저야 그분 근황을 모르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투자며 이것저것 사업이 잘 되어서 방송 쪽에 이제 잘 안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말 그 배우가 그런 말 한 거라고요? 그럼 정말 믿을 만한 정보겠네요. 그렇다니까 이진아. 내가 괜히 이런 걸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니? 다 너희 잘 살고 사돈총각 잘 살라 해보라는 거지. 심지어 남편도 들어보더니 본인도 하고 싶다며 우리 집 여윳돈이 얼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까지 제법 만기를 짧게 하고 금액을 크게 넣어두었던 적금을 해지하게 되었어요. 잘 되기만 하면 뭐가 문제일 것이며 안 되어도 어머니와 그 배우분 명성을 생각하면 적어도 본전을 잃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아가씨도 결혼 자금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게 되었어요. 어차피 예식까지는 1년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익을 다시 걷어들이기까지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친정에서는 1억 정도 냈고 저희 집을 비롯해서 시댁 아가씨, 시 고모님들까지 거의 적게는 인당 300에서 1억까지 오가는 수준으로 걸어두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이랑 어디가 협력을 해서 물건을 판다고도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투자하는 곳이니 몇 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사기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신이 났어요. 얼른 돈을 벌 생각에 말입니다. 여보, 우리 돈 벌면 거기 당신 가고 싶다던 해외로 여행 갈까? 당신 예전부터 거기 가보고 싶다 했잖아. 그럴까? 나야 너무 좋지. 아니면 우리 차 바꿔도 되고. 너무 오래 타서 요즘 소리도 나더라. 이번에 괜찮은 세단이 나왔는데 그거 좋던데. 남편과 저는 신이 나 저마다 하고 싶은 걸 밤마다 종알거렸어요. 떠드는 동안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다들 저마다 그 사업이 가는 방향들을 보면서 각자 묻어놓은 돈에 얼마나 이익을 볼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의 양가 가족 돈을 합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 상태였으니 주시할 수밖에 없었죠. 가끔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을 듣곤 했는데 어머니 역시 각자 투자한 사람들의 연락이 많은지 무척 바쁘셨어요. 돈 버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불리는 건 더 어렵겠지 싶어서 한동안은 신경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갑자기 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온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희진아, 못 참겠다. 돈 그냥 달라고 말씀드려라. 아빠, 왜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해. 찝찝하다. 뭔가 감이 안 좋아. 아빠는 1억이 넘는 돈을 남한테 주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보통 불안한 게 아니셨는지 오셔서 저에게 무작정 화를 내시더군요. 남편도 쫓아 나오게 되고 호통을 치시면서 내놓으라고 하시니 정말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끄러워질 거 애초에 친정 쪽에는 투자받지 말 걸 그랬나 싶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다 뒤집으실 기세로 당장 우리 가족이 낸 돈만 달라고 하도 난리셔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때의 일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서 자다가도 깨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2번 다시 경험 안 하고 싶은 아주 끔찍한 상황이었거든요. 저기, 희진아, 그게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어떡하냐?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당당하시고 강단이 쓰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힘이 다 빠지신 건지 갑자기 불안감이 미친 듯이 솟아오르더군요. 뭔 일 있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기 생겼다. 집에서 고송을 지르시는 아빠를 뒤로하고 저와 남편은 정신없이 어머님 댁으로 뛰어갔고 얼마 안 있어 온 식구들이 다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문을 아무리 두드리고 난리를 쳐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후에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모두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아가씨, 시고모님과 시고모부님 등 다 얼굴이 벌개지고 악에 받쳐 있었어요. 빨리 어머니를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집에 안 계시는 것 같으니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게 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모두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리 안쪽을 둘러봐도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뭐야, 엄마 왜 연락이 안 돼? 이렇게 모두가 정신없는 사이에 저는 앞이 어질어질했고 잠깐 싱크대 쪽에 걸쳐 서려는 찰나 거기 놓인 하얀 쪽지가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다시 꼭 돈 찾아올게요. 사기는 아니에요. 대체 사기가 아니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종적을 감추고 이런 쪽지만 남겨두고 갈 일이 뭐라는 건가요? 다들 여윳돈만 투자했다고 해도 노발대발할 판에 어머님만 믿고 억지로 끌어온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졸지에 혼자 이 집에 들어오신 아버님만 대신해서 욕을 먹게 되셨고 저는 이런 광경을 잠깐 보고 있다가 너무 대책이 없어서 눈물이 안 나왔어요. 당장 집에 계신 아빠를 어찌 설득할 것이며 그보다 내 동생은 어찌하면 좋단 말인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군요.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리나가 있었고 그 집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 터벅터벅 집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희 아빠는 그대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었으며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남편까지 붙들고 흔들어대셨어요. 아니,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우리 집에 그 거액을 투자하란 겁니까?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일을 해요. 당장 찾아오세요. 당장 그 사람 내 앞에 갖다 놓으라고요. 아빠, 제발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 희진이 너 조용히 못해? 사돈어른 어쩌실 겁니까? 네? 어쩌실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면모가 없습니다. 아니, 아까부터 그 말만 반복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아빠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저까지 불러 호되게 야단을 치며 말했어요. 그 집안과는 도저히 연을 맺을 수 없다. 이혼을 하든 해라. 아빠, 우리 애가 아직 어린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발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러다 여차하면 이혼까지 가게 될 판이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아빠께 빌다시피 하며 사정사정하며 집으로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며칠을 연속으로 이어지는 동생과 엄마의 원망 섞인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아니 누나,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한테 그걸 덥석 소개시켜준 거야? 누나, 지금 내 꼴이 어떻게 된지 알아? 누나 때문에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미안해. 그래, 내가 다 죄인이야. 나를 원망해. 정말 누날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끊어! 저는 이러다 친정과 인연이라도 끊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후회가 되더군요. 그때 그 중견 배우의 유명세에 대해서는 알아보려고 했으면서 확실한 투자처인지는 치밀하게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 와중에 저희가 당한 사기가 무려 다단계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신을 온전히 유지할 수 없었어요. 곡소리 나는 건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고 아버님과 시고모님 댁 부부는 말도 못할 큰 싸움이 나서 밤새 경찰차가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코앞에 큰일이 난 건 아가씨였어요. 본인 혼수로 모아두었던 몇 천을 거의 다 투자했으니 결혼할 때 빈몸으로 가게 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 집에서는 사돈일 저희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내고 사라져버렸으니 어찌어찌 결혼을 한다고 해도 혼주석은 비게 될 테고 시댁 가족들은 축하하며 결혼식에 참석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딸의 이렇게 큰 경사를 앞두고 한 일이라 어머님도 정말 모른 채 눈 뜨고 코 베인 꼴이 아니셨겠나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어머니라도 원망하지 않으면 밤새 속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매일같이 친정 식구는 저한테 비난의 전화를 해대고 남편한테도 욕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그 사이에 연락 안 되고 잠적해버린 자기 엄마가 어디서 밥이나 먹고 있는지 안쓰럽다고 했다가 저한테 불벼락을 맞을 뻔했고요. 그 후 일단 저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나니 시댁 출입은 물론이고 친정과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살게 되었어요. 대체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 엄마며 아빠며 동생들과 연락을 할 수 있겠어요. 큰딸 시집 보내놓고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아빠에게 1억이란 돈은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 제 말에 넘어가 그걸 날려버린 셈이었으니까요. 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알아놓으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놀고 먹던 막내 남동생이 결국 취업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누나, 내가 어떻게든 돈 벌 거니 집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번에 상처 주는 말 해서 미안해. 엄마도 누나한테 미안해. 남동생은 제게 이 말을 문자로 남겨왔고 전 그 문자를 보며 미안함에 또 죄스러움에 오열했습니다. 허나 그러던 중 저는 아빠와 더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됐어요. 아빠가 저에게 이혼을 재촉하면서부터였어요. 너 그 지방과 인연 끊으라 했지? 아직도 아빠 말을 안 듣는 게야? 아빠, 제발요. 그만 좀 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해요? 이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애비 말 안 듣겠다는 게냐?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괘씸한 것. 그래,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아빠와의 대화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빠는 이 대화를 끝으로 저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셨고 저도 마음이 상한 나머지 아빠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빠와는 다퉈본 적이 없었는데 무뚝뚝하고 조금 가부장적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좋은 아빠였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동생이나 엄마가 중재해줄 입장도 아니었고요. 허나 거기에 더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가 있는 돈 없는 돈 땡겨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집 상황도 말이 아니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일선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원래 저는 아기를 낳은 뒤 3, 4년은 데리고 있다가 직장을 알아볼 예정이었는데 매달 정해진 돈들을 갚아야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았어요. 마음의 병이 육체로 와서 그런지 아침만 되면 온몸이 이유 없이 아파왔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아. 오늘 일하러 나갈 수 있겠어?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하겠어. 나 좀 일으켜줘, 여보. 저는 아침마다 쓰러질 것 같은 몸으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을 쉬었던 터라 일에도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거기다 몸까지 아프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직장과 집으로 오가기를 수년을 했고요. 남편도 어느새 집에서는 이렇게 고되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니의 어짜도 꺼내지 못했어요. 미안해 여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당신이 나를 만나 이렇게 된 거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은 틈만 나면 저에게 이런 사과를 해댔고 전 그저 한숨을 쉬었죠. 이미 지나간 일 어쩌겠냐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도 없는 시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시댁은 그렇다 치고 미안해서 친정엔 차마 연락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는 돈 중 남는 돈만 조금씩 모아 남동생을 통해 붙여주곤 했습니다. 누나, 명절날 안 올 거야? 안 가. 못 가. 일이 많아서. 알겠어. 엄마한테 그림 말할게. 섭섭했던 건 제가 그렇게 말하면 친정에서도 절 붙잡을 줄 알았는데 딱히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아빠가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건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걸 원망이라도 하시는 건지, 그 사건 이후로 친정에선 먼저 제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따로 전화하거나 하지 않게 되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론 지난 일은 잊자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저도 다가가지 못하니 친정이 어느새 너무나 낯선 곳으로 변해가더군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제대로 연락 한 통 못하고 안부 전화 한 번 못 드리고 이렇게 지내야 한다니, 그 현실이 괜히 서글퍼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5년쯤 지나고 나니 아빠가 어느 날 남편과 절 따로 불렀어요. 사실 그간 친정과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던 터라 갑작스런 아빠의 호출에 너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빠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러게, 내가 다 긴장이 되는데. 아빠가 설마 영영 인연 끊자고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들어선 친정집은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비슷했어요. 가구 배치 몇 개만 빼고요. 저희가 거실로 들어가니 그 안에 아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저와 남편이 걸어 들어오는 걸 보더니 같이 일어서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 지난 일은 다 잊자. 희진아, 너도 마음고생, 몸고생 많았지? 아빠가 너 부르지 않은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빠, 너 사는 거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아빠. 그리고 안색이 왜 이리 안 좋니? 늘 네 몸은 네가 잘 챙겨야 한다. 알겠지? 이거 아빠가 지어온 한약이니 몸보신해라. 자네 것도 지어왔으니 함께 먹게. 내가 그간 많이 미안했네. 아빠는 저희가 모르는 사이 어디서 약까지 지어오셨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허덕이며 일하는 거 어떻게 아신 건지 그 한약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어요. 아빠에게 소중한 돈이었을 텐데 외려 내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는 아빠를 보니 괜스레 더 미안해지고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아빤 이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그간 시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을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돈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은 무례를 범한 것 같네. 마음 넓은 자네가 날 이해해주게. 사돈 어른께는 내가 따로 찾아뵙고 직접 사과드리겠네. 아닙니다, 장인어른. 다 이해합니다. 그간 심력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후 전 아빠와 좀 더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가 왜 지금에야 저희를 부른 건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아빠가 처음 이 일을 당했을 땐 아빠도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딸 얼굴은 봐야겠다 싶어 저를 보러 갔다가 제가 너무도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발견했대요. 그 얼굴을 보고 나니 자기가 한 행동이 많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제게 너무했던 것 같아 사과를 하려 했다 해요. 근데 자식에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 말이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 말을 꺼내는 게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미안하다, 희진아. 너도 속으로 아빠 원망도 하고 많이 미워도 했을 텐데 미안하다. 아빠가 옛날 사람이라. 전 그만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를 와락 껴안고 엉엉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괜찮다고 아빠가 사과해줬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면서 한없이 울고 또 울었답니다. 제 눈물에 엄마도 남동생도 눈물이 그렁해져선 몇 번 손등으로 훔치더니 이내 저희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울게 되었어요. 서로 미안하단 말을 반복하면서요. 그렇게 남편도 저도 바짝 긴장이 되었던 자리는 다행히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동안은 꿈이었으면 얼른 깨고 싶은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정말 몇 번이나 어머니를 꿈에서 만났는지 그때마다 붙들고 당장 내 동생 돈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붙잡으면 사라지고 붙잡으면 사라지는 그런 꿈을 숱하게 꿨고 그런 날은 유독 남편이 보기 싫어지더군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친정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 어머님 꿈을 좀 덜 꾸게 되더라고요. 쌓아왔던 미움이 시간 앞에 좀 사라진 것 같기도 했고요. 어느덧 그렇게 고생하며 키워온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고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던 와중 갑자기 어머님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해서 어머님을 찾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어머니를 지금 찾는다고 해도 서로 날밖에 세우지 않을 테니 그게 뭔 소용이냐는 남편의 말 때문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와 남편이 어머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의 행적을 찾는 것 마냥 오리무중이라 포기를 했어요. 허나 남편에게 다시 말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 다시 찾아봐야지 않아? 엄마? 그러게. 우리 엄마 이제 다시 찾아와야 할 듯 싶은데. 실은 내가 전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노숙자 신세로 사람들한테 동냥을 하는 꿈을 꿨거든. 그 꿈 꾸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엄마가 사실 너무 걱정돼. 살아계시긴 한 건지, 어떻게 뭐하며 사시는 건지. 우리 엄마 강한 사람이니까 꿋꿋이 잘 살아있을 거라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파묻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혼자 그런 꿈을 꾸고 저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다 찡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찾아보자고 얘기했어요. 아버님께도 이 말을 전했죠. 아버님은 처음에 찾아서 뭐하나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졌더니 저희가 계속 설득하자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꼭 찾아줘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도 어머님을 계속 그리워하시고 있던 게 틀림없었죠. 저는 당장 용안 심부름센터에 갔고 어머니를 찾아달라 부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소식이 들려오길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멍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벽에 꽹과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마냥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빠, 언니, 엄마가 집에 왔대요. 어머님이요? 어머님께서 제 발로 갑자기 돌아왔다는 소식에 너무도 놀랐어요. 그것도 금수강산도 바뀐다는 10년이 다 되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돈을 다시 받아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어머니를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판단도 잘 안 섰어요. 하지만 얼굴은 뵈야 했기에 조심스레 시댁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시댁 역시 정말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많이 낯설었어요. 문을 끼잉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생소한 건지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안방에서 어머니가 휙 나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왔니 얘들아? 10년 만에 본 아들 며느리에게 어머닌 조금 차분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그 표정이 조금은 태연하기도 했어요. 사기당하고 어디 가서 기억을 잃으셨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어머님은 한참을 저와 남편을 보시더니 줄 게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현금 뭉텅이들을 바닥에 툭툭 묵직하게 쌓으시는데 이게 뭐하는 광경인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내 그 정적을 남편이 깨버렸어요.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어딜 갔었어?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러대는 남편에게 어머님은 고개를 조용히 가로저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현금 뭉텅이들을 거실 한가운데 허공에 내던지시는 게 아니겠어요? 묶음 종이를 찢어버리고 지폐를 위로 퍽퍽 날려대는데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자, 내가 10년 동안 안 입고 안 쓰고 돈 모아서 가져온 돈이다. 다 가져가거라. 니들이 날 그리 원망했다면서 가져가라고. 그 순간 저는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신가 싶었어요.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아들, 딸이 다들 욕했다는 것에 화나서 저렇게 억한 심정으로 돈 쪼가리 몇 푼 날리면서 허세를 부리시나 했거든요. 제 동생은 이후 조금 풀려서 어찌어찌 빚을 갚았다지만
제 친정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솔직히 분노가 아주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희진이, 너 이리 와봐라. 대뜸 저를 부르시기에 놀라서 쳐다봤고 일단은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뒤쪽에 있던 묵직한 스포츠백 같은 것을 내미시더군요. 이거 사돈댁에 갖다 드려. 이자는 원금 50% 챙겨 넣었으니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가방을 받았고 일단은 열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정말이지 돈다발이 수두룩 빽빽히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자 어머니는 그런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그대로 남편과 아가씨에게도 가방을 몇 개 넘기면서 시고모랑 친척들에게도 갖다 드리고 어쩌라고 하면서 똑같이 챙겨주시더군요.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저는 물어야 했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어떻게 이 돈을 다 들고 오신 건지.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나 그 탤런트 계속 따라다녔어. 그래서 정말 독살맞게 아짝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족들 거 이자까지 딱딱 쳐서 내놓으라고 했어.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니네는 그런 고생 사서 하래도 못할 거다. 사실 사정이 이랬는지는 저희도 연락이 안 되어서 알 길이 없었고 그 사람이 사기라는 말까지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 선택지가 얼마 없었어요. 우리도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어서 원망한 것은 아니었고요. 허나 어머니는 한이 잔뜩 맺히셨는지 말씀하시다 목이 메어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더군요. 나는 내가 한 일은 책임지는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나는 뭐 안 힘들었을 것 같니? 그분이 사기꾼은 아니었다고. 잠깐 흐름을 잘못 타서 다단계 사기니 뭐니 시비가 걸렸고 이후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다시 일어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 거야. 나도 어떻게든 식구들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일했는지 몰라. 어떻게든 이걸 갚으려고. 엄마, 어머님. 급기야는 어머님이 꺽꺽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데 듣다 보니 어머님이 너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여워졌어요. 어머님은 다른 것보다 가족들에게 그리 피해를 끼치고 하다못해 며느리 때까지 망쳐버린 게 너무도 미안했다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악 물고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 그간 잠적하고 일만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를 더 숙연하게 했어요. 사실 나 이 집 한번 찾아온 적이 있다. 일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였어. 집에 온기가 너무 그리워서 정말 딱 한 번만 몰래 식구 얼굴 보고 가자고 다짐하고 요 집 대문 앞에 숨어 있었다. 근데 니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내 욕을 하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며. 그 말을 들으니 더 갈 수가 없었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쯤에야 어머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기이니 아마 무슨 말이건 했을 겁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고스란히 어머님께서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죄스러워지더군요. 얼마나 상처가 되셨을지 본인도 피해자였을 텐데 우리도 힘들었지만 가족들과 원치 않게 생리별을 하고 아들이며 시집 보내기 직전의 딸이며 손주며 다 얼마나 그립고 생각이 났을까 싶어 애달프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그간의 일을 듣더니 못내 엄마가 여러모로 안쓰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떨구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상태에 관련된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저희를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곤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은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뭐라고요, 엄마? 네? 어머님.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시한부 선고라니? 이 말을 먼저 했어야 하는데 돈이 먼저일 것 같아. 그게 순서라 돈을 먼저 건넨 거란다. 근데 여보, 나 암말기예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죽기 전 소원이 다른 것보다 그냥 이렇게 돈 건네주고 내가 피해 끼친 거 보상하면서 자식들한테 용서받고 며느리한테 용서받고 그러고 싶은 게 내 소원이었어. 여보,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오늘로 나 소원 이루고 싶단다. 희진아, 얘들아, 여보, 나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 말에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어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믿지 못해 정말이냐며 계속 되물었습니다. 그리고선 말도 안 된다며 10년 만에 만난 엄마를 어떻게 이리 보내냐며 울부짖었어요. 허나 어머닌 이 모든 걸 예상하고 계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고 그저 저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실 뿐이더군요. 우리 엄마 그간 고생만 했을 텐데 조금이라도 일찍 어머님을 찾을 걸 그랬어. 남편도 저도 일주일간은 울며불며 힘들어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찾을 걸 후회도 했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야 저도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드리자. 그간 돈 갚으시느라고 10년간의 마음의 짐만 가득 얹고 사셨을 텐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못다한 거, 하고픈 거 들어드리자. 그래, 그러자. 고마워, 희진아. 남편은 애써 눈물을 꾹 눌러 참았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댁으로 넘어가 어머님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말했잖니. 내 소원은 하나라고. 너희에게 용서받은 거 그거면 됐다. 그래도요, 어머니.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 저희 딸 얼굴 제대로 못 보셨죠? 오늘 제 딸이 어머니 얼굴 보고 싶다는데 같이 가까운 곳에라도 놀러 가면 안 돼요? 역시나 손주 얘기가 나오자 굳건하던 어머님 눈빛이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알아채곤 곧바로 딸아이에게 연락했고 어머니와 딸아이를 만나게 해드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컸어? 세상에. 어머니는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하셨지만 딸아이를 보자 금세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쩜 이리 컸냐며 용돈도 주시고 귀엽다고 볼을 만져주시고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딸아이인 할머니 얼굴을 좀 낯설어 하긴 했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곧 친해져 할머니하고 부르며 따랐고요. 그 후 저는 일부러 딸아이를 데리고 어머님 댁을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귀찮게 뭐하러 딸을 데리고 왔냐고 절 꾸짖으시면서도 이미 잔뜩 밝은 눈빛으로 제 딸아이를 쳐다보고 계셨죠. 엄마, 나 할머니랑 노는 게 좋아. 그래? 할머니랑 뭐하고 놀았는데? 할머니가 책도 읽어주시고 과일도 주셨어. 또 아빠 어렸을 적 얘기도 해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닌 제가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도 남편 어렸을 적 얘기를 농담과 곁들여 해주시곤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의 그 따뜻했던 미소가 여전히 눈에 선했습니다. 그 후 손주를 보시면서 어머님이 기운을 좀 되찾으셨는지 저희 친정에도 잠깐 들리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직접 사돈 어른 얼굴 보고 사과하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구나. 어머닌 그리 말하며 힘겹게 몸을 옮기셨고 결국 저도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워 친정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일찍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이제사 돈을 들여 죄송하게 됐습니다. 허나 아빤 이미 어머님의 상태를 알고 계신 터라 그저 손을 꼭 붙들어 주셨고 엄마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며 어머님을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지신 건지 표정이 온화해지셔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친정에 다녀오시면서는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그간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버텨주어 고맙다고요. 죽어도 이 은혜는 갚겠다고요. 지금 저희 어머님은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조금만 더 살아주길 기대했다가 이제는 편안히 가시길 바라고 있는 단계이고요. 어머님께서 언제 저희 곁을 떠나게 될진 모르지만 어머님을 기억하고자 이 사연을 써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이미 오래전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가세요.